배고프면 사람이 작아진다. 일단 먹어. 배고프. 새벽 시장 셔터를 올릴 때면 김이 오릅니다. 가스밸브를 확인하고 남은 떡을 정리하고 앞치마 주머니에 동전을 넣는 것까지 65세 떡볶이 가게 사장의 하루는 그렇게 시작됐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재료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묵 2개, 떡 몇 줄. 가스밸브 방향도 미묘하게 달라진 것 같았고요. 그리고 연기 소동이 터졌습니다. 사장님 부주의라는 말이 돌았고 영업 정지와 벌금 압박이 쏟아졌죠. 그때 힘없이 구석에 앉아있던 10살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7시 42분 18초쯤이었어요. 그 아이만 기억하는 진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신년 소원 댓글에 남겨주시면 꼭 소원 성취하실 겁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반 시장 골목에 셔터 올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철컥철컥 거리는 소리가 골목을 타고 퍼지더니 떡볶이 가게 안쪽에서 김이 피어올랐죠. 후끈한 공기가 밖으로 번지면서 차가운 새벽 공기와 부딪혀 하얀 김이 만들어졌습니다. 김은 천천히 올라가다가 가로등 불빛에 닿아 반짝였죠. 65세 사장은 앞치마를 허리에 두르고 습관처럼 가스밸브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돌려서 잠그고 한 번 더 눌러보고 멀티탭 방향까지 손으로 쓸어보는 게 그의 아침이었죠. 35년째 이 가게를 지켜오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손끝에 밸브의 차가운 금속 감촉이 느껴지면 그제야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이었죠.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남은 떡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손님이 별로 없었던 탓에 떡이 꽤 남았죠. 한 줄 반쯤 됐습니다. 버리기는 아까웠지만 그렇다고 다시 쓰기에는 애매한 양이었습니다. 떡은 냉장고 냄새를 살짝 먹은 듯했고 표면이 약간 굳어 있었죠. 사장은 한숨을 내쉬며 떡을 꺼냈습니다. 플라스틱 통에서 떡을 꺼낼 때 나는 소리가 새벽 정막을 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앞 계단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죠. 고개를 들어보니 아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10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였는데 옷은 깨끗했지만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회색 후드티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고 신발은 닳아서 뒤축이 해진 운동화였죠. 두 손을 무릎 사이에 끼운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사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모르는 아이를 함부로 챙기는 게 조심스러웠으니까요. 괜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죠. 하지만 아이의 어깨가 계속 떨렸습니다. 추운 게 분명했어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아이는 후드도 쓰지 않은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장은 별말 없이 셔터를 끝까지 올렸습니다. 셔터가 완전히 올라가자 가게 안 형광등 불빛이 밖으로 쏟아져 나왔죠. 그리고 냉장고에서 남은 떡 한 줌을 꺼내 냄비에 넣으면서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거기 앉아 있으면 더 춥다. 아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사장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냄비에 물을 부었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고추장을 한 숟가락 떠서 풀었죠. 붉은 국물이 냄비 안에서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사장은 국물을 저으면서 앞치마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꺼내 탁자에 올려놓았죠. 동전이 철컥거리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아침 시장의 정막을 깨는 유일한 신호였습니다. 배고프면 사람이 작아진다. 일단 먹어. 사장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지만 손은 따뜻했습니다. 떡볶이 국물을 저으면서 고추장 양을 약간 줄였죠.
아이가 맵게 먹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탕도 한 숟가락 더 넣고 물엿을 조금 추가했어요. 국물 맛을 보니 적당했습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발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죠. 마치 혹시라도 소리를 내면 쫓겨날까봐 걱정하는 것처럼요. 구석자리에 앉더니 떡볶이 한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숟가락을 쥔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사장은 그 모습을 힐끗 보고 다시 가스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더 물어보지 않았죠. 아이도 말하지 않았고요. 그저 가만히 떡볶이를 먹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숟가락이 그릇 바닥을 긁는 소리, 국물을 마시는 소리, 그리고 아이가 작게 한숨 쉬는 소리. 사장은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 가게 안을 정리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렬하고 양념통을 확인했죠. 고춧가루통, 참기름병, 설탕통, 소금통. 하나하나 뚜껑을 열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고춧가루가 약간 부족해서 세 봉지를 따서 채워 넣었어요. 아이는 떡볶이를 서서히 먹었습니다. 급하게 먹지 않았죠.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 차근히 씹고 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숟가락. 마치 이 시간을 오래 유지하고 싶은 것처럼요. 사장은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도 외로운가 보네. 아이는 떡볶이를 다 먹고 그릇을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더니 고개를 한번 숙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게 인사인 것 같았죠. 사장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 아이는 뒤돌아 나갔습니다. 후드티 뒷모습이 작아 보였죠. 사장은 그 뒷모습을 보면서 빈 그릇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릇 안에는 국물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죠.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그릇 바닥에 붉은 얼룩만 살짝 남아있었어요. 많이 배고팠나 보네. 사장은 그릇을 씻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틀고 수세미로 그릇을 닦았죠. 물이 그릇 표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자기도 모르게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죠. 남은 떡을 버리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도 아이는 왔습니다. 사장이 셔터를 올릴 때쯤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죠. 어제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웅크린 자세, 무릎 사이에 낀 손, 바닥만 보는 시선. 심지어 옷도 똑같았어요. 회색 후드티에 검은색 바지. 사장은 별말 없이 가게 문을 열고 어제처럼 남은 떡을 꺼냈습니다. 오늘도 남은 떡이 있었습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적었지만 한 그릇은 만들 수 있는 양이었죠. 사장은 냄비에 물을 붓고 떡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고추장을 풀면서 아이를 힐끗 봤어요. 아이는 들어와서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제 앉았던 바로 그 자리였죠. 구석, 창문 옆, 벽을 등지고 앉을 수 있는 자리. 사장은 떡볶이를 끓이면서 물었습니다. 집은 가까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살짝 움직였을 뿐이죠. 긍정인지 부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장은 더 묻지 않았죠. 그저 떡볶이를 내밀고 아이는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흘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는 같은 시간에 왔고 같은 자리에 앉았죠. 사장도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남은 떡을 조금씩 남겨두게 됐고 아이가 올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냄비에 물을 끓였죠.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요. 사장은 냉장고 정리를 할 때 떡을 약간 더 남겨두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버릴 거라면 아이에게 주는 게 나았으니까요. 어묵도 한두 개씩 더 넣어줬고 국물도 넉넉하게 부어줬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사장은 아이의 변화를 조금씩 느꼈습니다. 첫날에는 고개를 거의 들지 않았는데 사흘째에는 가끔 사장을 봤어요. 짧게 몇 초 정도만요. 그리고 다시 시선을 내렸죠.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아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문 여신 게 어제보다 4분 늦었어요. 사장은 손을 멈췄습니다. 멀티탭을 정리하던 중이었는데 아이의 말이 묘하게 귀에 걸렸죠. 돌아보니 아이는 벽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이 똑딱거리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5시 34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뭘 그런 걸 보냐? 애가. 사장은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걸렸죠. 4분. 사장은 자기도 모르게 시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5시 34분. 어제는 몇 시에 열었더라? 사장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5시 30분쯤 열었던 게 맞았습니다. 그럼 정말 4분 차이가 나는 거네요. 얘가 그걸 어떻게 알지? 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떡볶이를 먹고 다 먹고 나서는 말없이 나갔죠. 사장은 그날 저녁 가스밸브를 잠그면서 생각했습니다. 4분이라니. 대체 누가 그런 걸 세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묘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죠. 뭔가 이 아이가 보통 아이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와 만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사장은 아침 준비를 하면서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 매일 오네. 신기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빠짐없이 왔거든요. 같은 시간, 같은 자리. 말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그 자체로 위안이 됐습니다. 사장은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면서 떡을 세어봤습니다. 어제 3줄을 꺼내놨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 그대로 3줄이었어요. 오늘은 그대로네. 그날 아침도 아이는 왔고 떡볶이를 먹고 갔습니다. 사장은 아이에게 물었어요. 이름이 뭐야?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민준이요. 민준이. 좋은 이름이네. 고아원에서 지어준 거예요.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죠. 아이도 더 말하지 않았고요. 그로부터 며칠 후 점검이 들어왔습니다. 시장 관리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정기 점검 들어갑니다. 내일 오후 2시에요. 알겠습니다. 사장은 점검을 준비했습니다. 가게를 청소하고 모든 걸 점검했어요. 가스밸브, 소화기, 위생 상태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점검 당일 2명의 점검원이 왔습니다. 1시간 넘게 가게를 살펴봤어요. 가스밸브를 확인하고 소화기를 점검하고 냉장고 온도를 재고 재료 유통기한을 확인했습니다. 점검 중간에 사장은 화장실을 다녀와야 했어요. 열쇠를 탁자에 잠깐 놔두고 5분쯤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사이 시장 관리 쪽 남자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50대 남자였는데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안경을 쓰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방 왼쪽 아래에는 파란색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점검 어떻게 돼가요? 잘 되고 있습니다. 남자는 탁자 위에 열쇠를 힐끗 봤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열쇠 사진을 빠르게 찍었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점검이 끝나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제 없네요. 잘 관리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점검원들이 나갔습니다. 사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점검이 끝나고 사흘 후 사장은 아침 준비를 하다가 멈칫했습니다. 어묵이 부족했습니다. 어제 분명히 10개를 꺼내놨는데 오늘 세어보니 8개만 남아 있었죠.
사장은 냉장고를 다시 열어 확인했습니다. 혹시 안에 남은 게 있나 싶었지만 없었습니다. 내가 착각했나? 혼잣말을 하면서도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장은 떡도 확인했습니다. 떡도 약간 적은 것 같았죠. 어제 분명히 2줄 반을 꺼내놨는데 오늘은 2줄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한데. 사장은 고개를 갸웃하면서 다시 재료를 정리했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자기가 착각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나이가 들면 기억이 흐릿해지는 게 당연했죠. 하지만 다음 날도 비슷했습니다. 어묵 한 개, 떡 몇 줄. 조금씩 애매하게 재료가 사라졌습니다. 확실하게 많이 없어진 게 아니라 딱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만 사라졌죠. 사장은 공책을 꺼내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11월 5일 떡 3줄, 어묵 15개. 11월 6일 아침 떡 2.5줄, 어묵 13개.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가져가고 있어. 사장은 자물쇠를 확인했습니다. 부서진 흔적이 없었어요. 창문도 멀쩡했고 천장이나 벽에도 이상한 점이 없었습니다. 열쇠로 연 거야. 복제 열쇠. 사장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점검받던 날 화장실 가느라 열쇠를 탁자에 잠깐 놔뒀었어요. 그때 누가 봤을 수도 있어. 사장은 밤에 가게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의자 3개를 붙여서 간이 침대를 만들고 담요를 덮고 누웠습니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기다렸죠. 1시간, 2시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사장은 졸음이 왔지만 참았어요. 커피를 마시고 얼굴을 찬물로 씻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새벽 2시쯤 사장은 잠들어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장은 깨어났습니다. 목이 뻐근했고 허리가 아팠어요. 냉장고를 확인했습니다. 재료는 그대로였습니다.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내가 있으니까 안 온 건가. 며칠 더 지났습니다. 재료는 계속 사라졌고 사장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장은 가스밸브를 확인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멀티탭 방향이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왼쪽으로 틀어놨는데 오른쪽으로 돼 있었죠. 사장은 멀티탭을 다시 만져봤습니다. 확실히 방향이 달랐습니다. 사장은 35년째 멀티탭을 왼쪽으로 틀어놓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플러그를 뽑을 때 편했거든요. 내가 틀어놓은 게 아닌가. 사장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어제 저녁 가게를 정리하면서 분명히 왼쪽으로 틀어놨던 게 맞았습니다. 습관처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오른쪽이었습니다. 사장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가 들어온 건가? 그날 저녁 사장은 가스밸브를 잠그면서 더 신경 써서 확인했습니다. 돌려서 잠그고 한 번 더 눌러보고 멀티탭 방향까지 손으로 쓸어보면서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왼쪽으로 틀어놨다. 심지어 핸드폰으로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증거를 남겨두는 거였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멀티탭은 또 오른쪽으로 돼 있었습니다. 사장은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저녁 분명히 왼쪽으로 틀어놓은 게 맞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른쪽이었습니다. 사장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누군가 가게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요. 옆 가게 사장이 반찬통을 들고 찾아왔을 때 사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시장에 이상한 사람 없었어요? 옆 가게 사장은 반찬통을 탁자에 내려놓으면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42세 여자였는데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죠. 말이 직설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상한 사람? 뭔데요? 아니, 그냥 재료가 조금씩 없어지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가게 앞물건도 위치가 바뀌고요. 옆 가게 사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사장님, 그거 나이 들면 다 그래요. 나도 요즘 뭘 어디 뒀는지 자주 까먹어요. 현실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사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옆 가게 사장이 덧붙였습니다. 혹시 문단속 잘하시죠?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돌아다닌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문은 항상 잠가요. 그럼 됐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옆 가게 사장은 반찬통을 챙겨 나갔습니다. 사장은 혼자 남아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멀티탭, 가스밸브, 냉장고, 재료통.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어. 민주는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사장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걸 봤어요. 한숨도 자주 쉬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도 생겼습니다. 민주는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어요. 어느 날 밤 민주는 고아원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 갔죠.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시장은 조용했고 가게들은 모두 문을 닫았어요. 민주는 떡볶이 가게 근처 골목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가게 문으로 다가가는 사람. 민주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시간 자정 12분 35초. 사람 중년 남자, 검은색 점퍼 모자. 남자는 열쇠를 꺼내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사진처럼 저장했습니다. 2분 후 남자가 나왔습니다. 손에 뭔가 들고 있었어요. 민주는 남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기억했죠. 하지만 민주는 이 사실을 사장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어떻게 증명하지? 사람들이 믿어줄까? 민주는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시작. 재료가 사라지기 시작한 지 열흘쯤 지났을 때 본격적인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시장 관리 쪽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50대 남자였는데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꽤 격식을 차린 것처럼 보였죠. 키는 중간쯤이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표정은 무표정에 가까웠어요. 가방에는 파란색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시장 관리 쪽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사장은 국자를 내려놓고 남자를 봤습니다. 요즘 민원이 좀 들어왔어요. 사장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민원이라니. 가게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했고 손님들한테도 친절하게 대했죠. 가스도 매일 확인했고 위생도 신경 썼습니다. 35년 넘게 장사하면서 민원 같은 건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무슨 민원인데요? 위생 문제랑 안전 문제요. 특히 애들이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장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애들이 위험하다니 무슨 소리예요? 우리 가게에 애들이 뭐가 위험해요? 글쎄요. 그런 민원이 들어왔으니 저희도 확인해야죠. 남자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민원 접수 내역이었죠. 사장은 서류를 받아들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접수 날짜가 며칠 전이었고 내용은 가스관리부실, 위생불량, 아동안전위협 같은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장은 서류를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가스밸브 관리 불량으로 인한 화재 위험, 위생상태 불량으로 인한 식중독 위협, 아동이 출입하기에 위험한 환경. 모든 게 구체적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민원을 넣었어요? 그건 익명이라 알려드릴 수 없어요. 익명이요? 네. 하지만 민원이 들어온 이상 저희는 재점검을 해야 합니다.
협조 부탁드려요. 말은 부탁이었지만 어조는 통보였습니다. 재점검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하게 봤어요. 1시간 반 동안 가게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사장은 옆에서 지켜보면서 손에 땀이 났습니다. 점검원들은 가스레인지 뒤쪽까지 확인했고 냉장고 안쪽 구석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심지어 배수구 냄새까지 맡아봤죠. 소화기 압력계 확인할게요. 점검원이 소화기를 들어 올려 압력계를 확인했습니다. 교체 시기가 다가왔네요. 이거 언제 샀어요? 작년에 샀어요. 영수증 있어요? 네, 여기요. 사장은 미리 준비해둔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모든 영수증을 날짜별로 정리해뒀었어요. 점검원은 영수증을 확인하고 체크리스트에 표시했습니다. 바닥 타일 좀 볼게요. 점검원이 무릎을 꿇고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손으로 타일을 눌러보기도 하고 타일 사이 틈새를 손톱으로 긁어보기도 했죠. 타일 몇 개가 깨져 있네요. 이거 교체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점검이 끝나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미한 문제가 있네요. 소화기 교체 시기가 다가왔고 바닥 타일 몇 개가 깨져 있어요. 2주일 안에 보완하세요. 알겠습니다. 사장은 하나하나 고쳤습니다. 소화기를 새 것으로 교체하고 바닥 타일도 갈았어요. 비용이 제법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원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냄새가 난다. 애들이 위험하다. 불친절하다. 사장은 참았습니다. 내가 참으면 된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요즘 문제 많다던데. 나이 드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니겠어? 재개발 나오면 어차피 나가야 할 텐데. 사장은 그 말들을 들으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억울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죠. 손님도 줄기 시작했습니다. 민원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손님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었어요. 점심시간에도 가게가 한산했습니다. 사장은 재료를 주문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남으면 손해니까요. 하지만 재료를 적게 주문하면 손님이 왔을 때 부족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와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사장님 믿어요. 35년 넘게 여기서 장사하셨잖아요. 고마워요. 근데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조심하세요. 단골 손님도 떠났습니다. 사장은 혼자 남아 빈 가게를 바라봤어요. 옆 가게 사장이 또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조심하세요. 뭐요? 요즘 시장 재개발 얘기 나오는데 자리 정리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던데요. 사장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나보고 나가라는 소리예요? 아니, 그건 아니지만 일단 조심하세요. 괜히 엮이면 피곤해요. 옆 가게 사장은 현실적인 충고를 남기고 나갔습니다. 사장은 혼자 남아 창밖을 봤습니다. 시장 골목이 보였어요. 35년째 지켜온 이 자리, 이 골목, 이 가게. 내가 여기서 쫓겨나는 건가? 민주는 여전히 왔습니다. 말없이 앉아서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사장은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내가 챙겨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저녁 6시쯤 사장은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는 날이었고 남은 재료를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려던 참이었죠. 가스를 확인하고 밸브를 잠그고 멀티탭을 정리했습니다. 습관처럼 하는 일이었지만 요즘은 더 신경 써서 했습니다. 혹시라도 또 민원이 들어올까 봐요. 밸브를 돌려서 잠그고 한 번 더 눌러서 확인하고 멀티탭을 왼쪽으로 틀어놓고
핸드폰으로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사진 속 시계는 6시 32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밸브는 완전히 잠겨 있었고 멀티탭은 왼쪽으로 틀어져 있었죠. 오늘은 확실하게 했어. 사장은 앞치마를 벗고 가방을 챙겨서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한 번 더 흔들어서 확인했죠. 자물쇠가 딸깍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골목을 걸어 나갔습니다. 시간은 저녁 7시 30분이었습니다. 사장이 가게를 나간 지 10여 분 후 누군가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시장 관리 쪽 남자였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가방에는 파란색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시간은 정확히 7시 42분 18초였습니다. 남자는 열쇠를 꺼내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복제 열쇠였죠. 안으로 들어가서 가스밸브를 살짝 열었습니다. 쉿 하는 소리와 함께 가스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냄비에 기름을 넣고 가스레인지를 약한 불로 켰습니다. 천천히 가열되도록요. 남자는 멀티탭도 만졌습니다. 방향을 바꿔놨죠. 2분 3초 후 남자는 나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빠르게 골목으로 사라졌죠. 그 광경을 누군가 봤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은 그날도 멀찍이서 가게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장님이 걱정돼서요. 민준은 남자가 가게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기억했죠. 시간 7시 42분, 18초. 사람 중년 남자, 검은 정장, 안경, 서류 가방. 가방 검은색 가죽 왼쪽 아래에 파란색 스티커. 행동 주의를 살피고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2분 3초 후 나옴. 민주는 모든 걸 사진처럼 저장했습니다. 8분 후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냄비에 기름이 타기 시작한 겁니다. 사장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야. 사장은 뒤돌아봤습니다. 시장 골목 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연기나. 어디야? 떡볶이 가게. 사장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떡볶이 가게. 자기 가게였습니다. 사장은 가방을 떨어뜨리고 골목을 향해 달렸습니다. 65세 노인이 달리는 모습은 위태로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이 번지기 시작했죠. 냄비에서 시작된 불이 가스레인지 쪽으로 번지고 벽까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물 가져와. 소방차 불렀어?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사장은 가게 안으로 뛰어들려고 했지만 누군가 붙잡았습니다. 위험해요. 들어가지 마세요. 제 가게예요. 놔주세요. 사장은 몸부림쳤지만 연기가 너무 심했습니다. 곧 소방차가 도착했고 소방관들이 신속하게 진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물줄기가 가게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고 불은 금방 꺼졌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죠. 가게 안쪽 일부가 그을렸고 냄비와 가스레인지가 검게 탔지만 건물 구조는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소방관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가스밸브가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냄비에 기름이 들어있는 상태로 불이 켜져 있었고요.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잠갔어요. 그럼 어떻게 불이 났겠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잠갔어요. 사장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늘 찍어둔 사진이 있었어요. 이것 봐요. 제가 오늘 확인하고 사진까지 찍어뒀어요.
6시 32분이에요. 소방관은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웃했죠. 사진은 확인됐는데 그 후에 누가 열었을 수도 있잖아요. 누가요? 저만 열쇠를 갖고 있는데요. 그럼 사장님이 다시 오셨거나 아니면 소방관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사장은 억울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집에 갔어요. 다시 안 왔어요. 소방관은 고개를 저으면서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시장 관리 쪽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장님, 이건 명백한 관리 부주의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가스를 잠갔어요. 그럼 어떻게 불이 났겠어요? CCTV도 확인했는데 사장님이 마지막으로 나가셨잖아요. 사장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CCTV에는 사장이 가게를 나가는 모습만 찍혀 있었죠. 그 후의 영상은 각도 문제로 가게 내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업정지 들어갈 겁니다. 벌금도 나올 거고요. 손해배상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사장은 그 말을 듣고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주는 멀찍이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사장님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말해야 해. 도와드려야 해.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넌 정상이 아니야. 민주는 발길을 돌려 고아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사흘 후 영업정지 처분이 통보됐습니다. 사장은 가게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영업정지 딱지가 붙어 있었고 벌금 고지서가 날아왔죠. 그을린 벽을 보고 검게 탄 냄비를 보고 영업정지 딱지를 봤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사장은 가게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시장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사장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장 관리 쪽 남자였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요즘 힘드시죠? 사실 제가 전화드린 건요. 사장님 입장을 생각해서예요. 사장은 말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끌면 사장님만 손해예요. 벌금에 손해배상에 영업정지까지. 가게 다시 열어도 손님 안 와요. 이미 소문 다 났잖아요. 그냥 실수 인정하시면 어때요? 저희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조용히 합의하면 벌금도 줄여드릴 수 있고요. 사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증거가 없잖아요. CCTV에는 사장님이 마지막으로 나가신 것만 찍혔어요. 가스 잠근 증거가 어디 있어요? 핸드폰에 사진 찍어뒀어요. 그 후에 누가 열었을 수 있잖아요. 사장님 말고 열쇠 가진 사람 없어요? 없어요. 그럼 사장님이 실수하신 거죠.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어요.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인정하세요. 사장은 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저는 안 했어요. 사장님, 고집 부리지 마세요. 이렇게 끌면 더 힘들어요. 재판까지 가면 변호사 비용도 나가고요.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 사이에 가게는 어떻게 해요? 생각해 보세요. 조용히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아요. 사장님도 편하시고 저희도 편하고요. 재개발 나올 때 보상금도 받을 수 있고요. 남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답 주시면 돼요. 생각 잘해보세요. 사장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날 밸브를 분명 잠갔는데 왜 아무도 안 믿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사장은 핸드폰을 탁자에 내려놓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35년을 이렇게 끝내야 하나. 억울하게. 그때 가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사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말없이 들어와서 구석 자리에 앉았죠. 사장은 눈물을 닦으면서 억지로 웃었습니다. 오늘은 남은 거 없어. 미안하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이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그리고 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방금 전화하신 분이 그 아저씨예요? 사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제가 그날 봤어요. 그 아저씨가 가게에 들어가는 거요. 사장은 숨을 멈췄습니다. 언제? 사장님이 나가신 후에요. 7시 42분 18초쯤. 사장은 민준을 봤습니다. 너무 정확했습니다. 정확히 7시 42분 18초? 네. 저는 시간을 정확히 기억해요. 어떻게? 민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저는 한 번 본 건 다 기억해요. 사진처럼요. 시간까지요. 사장은 민준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정말이야? 네. 그럼 그 사람이 뭘 했는지도 기억해? 네. 밸브 쪽으로 가서 손을 댔어요. 냄비도 건드렸어요. 멀티탭도 만졌어요. 사장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얼굴도 봤어? 네. 검은 정장에 안경 쓰고 가방 들고 있었어요. 가방에 파란 스티커 붙어 있었어요. 왼쪽 아래에요.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사장은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너 그런 말하면 사람들이 믿어줄까? 모르겠어요. 이상한 애로 찍힐 수도 있어.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아니야. 넌 아직 어려. 하지만 사장님이 억울하잖아요. 사장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주는 계속 말했어요. 제가 엄마한테 버려진 것도 이것 때문이에요. 뭐? 엄마가 말했어요. 내가 이상하다고. 소름 끼친다고. 정상이 아니라고.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말 안 했어요. 제가 뭘 기억하는지요. 무서워서요. 사장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도와드리고 싶어요. 사장님은 저한테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남은 떡 주시면서 이상하게 안 보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사장은 민준을 끌어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더 컸어요. 이 아이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사장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 돼. 너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민주는 움찔했습니다. 너까지 이상한 애로 찍혀. 나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면 안 돼. 하지만 도움은 필요 없어. 그냥 가. 오지 마. 사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화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어요. 민주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사장은 그 뒷모습을 보면서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민주는 이미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주는 고아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고아원은 시장에서 버스로 새 정거장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3층 건물이었지만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죠. 회색 페인트 벽에 하얀 창틀이 달려 있었고 마당에는 작은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2층 끝방이었죠. 4명이 함께 쓰는 방이었는데 다행히 지금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주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스프링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복도에서 다른 아이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쟤 또 혼자 나갔다 왔네. 어디 갔다 온 거래? 몰라. 근데 쟤 진짜 이상해. 맨날 시간 세고 그래. 민주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습니다.
민주는 6살 때 엄마에게 버려졌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그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엄마는 민준의 손을 잡고 버스 정류장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민준을 벤치에 앉히더니 말했습니다. 너 소름 끼쳐? 넌 정상이 아니야. 엄마는 더 이상 못 키워. 민준은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엄마의 눈빛이 무서웠어요. 두려움과 혐오가 섞인 눈빛이었죠. 엄마는 민준을 두고 떠났고 민준은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발견해서 고아원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때부터 민준은 여기서 살고 있었죠. 민준은 그때부터 말을 줄였습니다. 자기가 뭘 기억하는지, 어떻게 시간을 아는지 말하지 않았죠. 사람들이 무서워할까 봐요. 고아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준이 가끔 시간을 정확히 맞추거나 지난 일을 세세하게 기억하면 다른 아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쟤 어떻게 그런 걸 다 기억해? 무섭지 않아? 민주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더 말을 줄였습니다. 밖을 떠돌게 됐고 시장 골목에서 우연히 떡볶이 가게를 발견했죠. 그리고 사장을 만났습니다. 사장은 민준을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떡볶이를 줬고 더 물어보지도 않았죠. 민준은 그게 좋았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곳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장이 소리쳤습니다. 너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너까지 이상한 애로 찍혀. 민주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사장님은 나를 미워한 게 아니야. 겁이 났던 거야. 나를 걱정해서 그런 거야. 민주는 이불 속에서 그날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7시 42분 18초. 남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가야 해. 도와드려야 해. 닷새가 지났습니다. 민주는 매일 밤 같은 고민을 했어요.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리고 닷새째 되던 날 아침, 민주는 마침내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가자. 사장님을 도와드리자. 민주는 조용히 옷을 입고 방을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니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민주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첫 버스를 타고 새 정거장을 갔습니다. 시장에 도착하니 아직 어두웠어요. 민주는 떡볶이 가게 앞으로 갔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문이 닫혀 있었고 영업정지 딱지가 붙어 있었죠. 사장은 가게 앞에 앉아 빈 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이 가게 앞에 서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남은 거 있어요? 사장은 눈물이 났습니다. 일어나서 민준을 끌어안았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겁이 나서 그랬어.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안겨 있었죠. 사장의 앞치마에서 세제 냄새가 났습니다. 익숙한 냄새였어요. 사장은 한참을 안고 있다가 민준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들어가자. 안에서 얘기하자. 증거화와 역전. 사장은 민준을 가게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영업정지 딱지가 붙어 있었지만 문을 열고 들어갔죠. 그리고 민준을 구석자리에 앉혔습니다. 민준이 늘 앉던 자리였습니다. 사장은 민준 앞에 앉으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본 걸 다시 말해줄 수 있겠니?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시 42분 18초. 그 아저씨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밖에서 봤어요. 뭘 했어? 밸브 쪽으로 갔어요. 손을 댔어요. 그리고 멀티탭도 만졌어요.
냄비도 건드렸어요. 사장은 숨을 멈췄습니다. 민준의 말이 너무 구체적이었죠.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해? 저는 한 번 본 건 다 기억해요. 사진처럼요. 시간도요.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더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것 때문에 저를 버렸어요. 무섭다고요. 사장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거든요. 넌 잘못한 게 없어. 그건 특별한 능력이야. 하지만 사람들은 무서워해요. 나는 안 무서워. 내가 있어서 나한테는 희망이 생겼어. 민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조금 밝아졌어요. 사장은 민준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옆 가게 사장을 불렀습니다. 옆 가게 사장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애가 그런 걸 어떻게 기억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정말이에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옆 가게 사장은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7시 42분 18초에 그 아저씨가 들어왔어요. 검은 정장에 안경 쓰고 가방에 파란 스티커 붙어 있었어요. 왼쪽 아래에요. 2분 3초 동안 안에 있다가 나왔어요.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옆 가게 사장은 놀랐어요. 하지만 사장이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민원 접수 시간이랑 가스 점검 기록이랑 CCTV 공백 구간을요. 이 아이 말이 맞는지 확인만 해주세요. 옆 가게 사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사장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어요. 한번 알아볼게요.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며칠 동안 옆 가게 사장은 움직였습니다. 민원 접수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시장관리사무소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알려주지 않으려 했지만 끈질기게 요청한 끝에 기록을 얻어냈죠. 여기요. 7시 50분에 접수됐네요. 옆 가게 사장은 서류를 받아들고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7시 50분. 그런데 민준의 증언은 7시 42분 18초였습니다. 8분의 차이가 있었죠. 뭔가 이상한데. 옆 가게 사장은 CCTV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시장 입구 CCTV를 관리하는 경비실에 부탁해서 그날의 기록을 봤죠. 여기 봐요. 7시 40분부터 45분까지는 각도 문제로 가게. 내부가 안 찍혔어요. 하지만 입구 쪽은 희미하게 보여요. 경비 아저씨는 화면을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7시 42분쯤 한 남자가 가게 쪽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이 희미하게 포착됐습니다. 이 사람 시장 관리 쪽 사람 아니에요?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옆 가게 사장은 화면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가스 점검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소방서에 요청해서 그날의 점검 기록을 받아냈죠. 기록에는 사장 퇴근 후 이상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시간이 애매했습니다. 점검 시간이 7시 30분으로 적혀 있었지만 실제 화재는 7시 50분에 신고됐습니다. 20분의 공백이 있었어요. 옆 가게 사장은 기록들을 모아서 사장에게 가져왔습니다. 사장님, 이거 뭔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요? 옆 가게 사장은 서류들을 탁자에 펼쳤습니다. 아이 말대로라면 그 사람이 7시 42분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원은 7시 50분에 접수됐어요. 그 사이에 뭔가 있었다는 거죠. 사장은 손을 떨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럼 제가 억울하게 당한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CCTV에도 그 시간대에 누가 가게 쪽으로 가는 게 희미하게 찍혔어요. 뒷모습이지만요. 옆 가게 사장은 핸드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사장은 사진을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거 그 사람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요. 옆 가게 사장은 경찰서에 갔습니다. 그리고 기록들을 제출하면서 민준의 증언도 함께 전달했죠. 경찰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정확히 기억할 리가 없잖아요. 시간까지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이 말이 맞는지요? 여기 기록들이 다 있어요. 경찰은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민원 접수 시간, CCTV 사진, 가스 점검 기록, 그리고 고개를 갸웃했어요. 확실히 시간대가 안 맞네요. 조사해 보겠습니다. 몇 주에 걸쳐 경찰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시장 관리 쪽 남자를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남자는 처음에는 태연했어요.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그날 7시 42분에 어디 계셨어요? 남자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CCTV에 가게 입구 쪽으로 가는 사람이 희미하게 찍혔어요. 7시 40분부터 45분 사이예요. 그 시간에 누가 가게에 들어갔다는 증언이 있거든요. 누가 그런 말을 해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일단 알리바이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남자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그때 사무실에 있었어요. 증명할 수 있나요? 경찰은 계속 추궁했습니다. 민원 접수 시간과 CCTV 시간의 차이, 가스 점검 기록의 공백, 하나하나 따져 물었죠. 민원 접수는 7시 50분이에요. 하지만 증인은 7시 42분, 18초에 당신을 봤다고 해요. 8분 차이죠. 그 사이에 뭘 하셨어요?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경찰은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증인이 있어요. 당신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는 증인이요. 시간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7시 42분 18초. 그건 말도 안 돼요. 누가 그렇게 정확히. 증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당신 옷차림, 가방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가방에 파란 스티커 붙어 있었다고요. 왼쪽 아래에요. 남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파란 스티커, 그건 사실이었어요. 남자의 가방에는 회사 로고가 새겨진 파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남자의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파란 스티커가 왼쪽 아래에 붙어 있었어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남자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재개발을 위해서 사장을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요? 민원을 계속 넣고 마지막에는 직접 가게에 들어가서 밸브를 열고 냄비에 기름을 넣고 불을 켜놨어요. 작은 사고를 만들어서 사장이 스스로 나가게 하려고요. 복제 열쇠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점검받을 때 열쇠가 탁자에 놓여 있는 걸 봤어요. 사진 찍어서 복제했습니다. 경찰은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남자는 모든 걸 자백했어요. 위에서 압박받았습니다. 재개발 들어오는데 그 자리가 걸림돌이라고요. 자리 정리하면 보상도 해준다고 했고 승진도 약속받았어요. 모든 게 계획적이었습니다. 경찰은 사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사장님,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시장 관리 쪽에서 의도적으로 사고를 낸 게 확인됐습니다. 사장은 전화를 받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함이 풀린 게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죠. 드디어 끝났구나. 옆 가게 사장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축하해요. 정말 다행이에요.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저 끝까지 못 버텼을 거예요. 아니에요. 민준이 덕분이에요.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구석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죠. 사장은 민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끝까지 억울하게 살았을 거야. 민주는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뻐요. 경찰 조사가 끝나고 영업정지는 취소됐습니다. 벌금도 환불됐고 손해배상은 오히려 사장이 받게 됐죠. 시장 관리 쪽 남자는 업무정지를 받았고 형사처벌도 받게 됐습니다. 재개발 계획도 무산됐죠. 시장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사장님, 정말 억울하셨겠어요. 다행이다. 진실이 밝혀져서 그 아이가 대단하네요.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게 문을 다시 열고 가스를 확인하고 떡을 끓이는 일로 돌아갔죠. 가게를 다시 정리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을린 벽을 다시 칠하고 탄 냄비를 새 것으로 바꾸고 바닥을 닦았어요. 옆 가게 사장이 도와줬고 다른 상인들도 거들었습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고마워요. 다들. 사장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운. 18년이 흘렀습니다. 사장은 여전히 시장에서 떡볶이 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휘어졌고 허리도 많이 굽었지만 손은 여전히 빨랐죠. 가스밸브 확인 루틴도 그대로였습니다. 돌려서 잠그고 한 번 더 눌러보고 멀티탭 방향까지 손으로 쓸어보는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83세가 된 사장은 예전만큼 오래 서 있기는 힘들었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5시 반에 셔터를 올렸습니다. 시장도 조금 변했습니다. 몇몇 가게가 새로 생겼고 몇몇 가게는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떡볶이 가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사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28쯤 돼 보이는 남자 청년이 들어와 가만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청년은 키가 컸고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단정했고 표정은 차분했죠. 하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눈빛이요. 사장은 물었습니다. 뭐 드릴까요? 청년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남은 거 있으면 주세요. 사장은 손을 멈췄습니다. 그 말투, 그 목소리, 기억이 났습니다. 18년 전 구석자리에 앉아 떡볶이를 먹던 아이의 목소리였어요. 혹시? 청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여전히 차분했지만 이제는 힘이 있었죠.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사장은 눈물이 났습니다. 일어나서 청년에게 다가갔죠. 많이 컸구나. 네. 이제 28이에요. 사장은 청년의 얼굴을 보면서 손을 떨었습니다. 10살 때 처음 봤던 그 아이가 이제 어른이 돼 있었죠. 얼굴은 많이 변했지만 눈빛은 똑같았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요. 고아원 나와서 장학금 받아서 대학 나오고 지금은 일하고 있어요. 지금은 뭐하니? 법률 조력 일을 하고 있어요. 억울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조사관으로 일해요.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죠. 잘했다. 정말 잘했어. 청년은 작게 웃었습니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그때 사장님이 저를 믿어주셔서 저도 할 수 있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도 믿어줄 수 있게 됐고요. 사장은 떡볶이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떡을 넣고 고추장을 풀었죠.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1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어요. 청년은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18년 전과 거의 똑같았죠. 벽시계, 가스밸브, 멀티탭, 구석자리,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벽이 새로 칠해져 있었고 냄비가 새 것이었어요.
여기 하나도 안 변했네요. 변할 게 없지. 그냥 이대로가 편해. 사장은 떡볶이를 그릇에 담아 청년 앞에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어묵도 2개 올려줬고 국물도 넉넉하게 부었어요. 청년은 떡볶이를 받아들고 한 숟가락 먹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여전히 똑같네요. 맛이? 그럼 35년째 같은 맛이야. 청년은 떡볶이를 먹으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7시 42분 18초였어요. 아직도 기억해요. 사장은 손을 멈췄습니다. 청년은 담담히 이어갔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묻히지 않게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때 사장님이 저를 믿어주셔서 저도 다른 사람들을 믿어줄 수 있게 됐어요. 제가 본 걸 말하는 게 두렵지 않게 됐고요. 사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떡볶이를 더 떠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컸네. 밥부터 먹자.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고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천천히 음미하면서요. 사장은 그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남은 떡 한 그릇이 밝혀낸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이 만든 인연. 18년이 지났지만 어떤 것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스밸브를 확인하는 손, 남은 떡을 정리하는 습관, 그리고 누군가를 믿는 마음. 청년은 떡볶이를 다 먹고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깨끗이 비웠어요. 18년 전처럼요. 그리고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드리려고요. 청년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뭔데? 열어보세요. 사장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회중시계가 들어 있었어요. 시계? 네. 그때 제가 시간을 기억해서 사장님을 도와드렸잖아요. 그래서 시계를 준비했어요. 사장은 시계를 꺼내서 봤습니다. 은색 회중시계였고 뒷면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7시 42분 18초 진실을 기억하는 시간. 사장은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사장은 시계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시계 초침이 똑딱거렸죠. 잘 간직할게. 네. 청년은 떡볶이 값을 내려고 했지만 사장은 손을 저었습니다. 그냥 먹어. 남은 거니까. 사장님, 18년 전에도 지금도 남은 떡은 항상 있으니까. 청년은 작게 웃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자주요. 그래. 언제든지 와. 떡볶이는 항상 있으니까. 청년은 일어나서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장은 그 뒷모습을 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내가 있어서. 새벽 시장, 셔터 올리는 소리, 김이 오르는 떡볶이 가게. 그 모든 것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장은 빈 그릇을 들어 올려 싱크대로 가져갔습니다. 뜨거운 물을 틀고 수세미로 그릇을 닦았죠. 물이 그릇 표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사장은 그릇을 선반에 올려놓고 회중시계를 꺼내 다시 봤습니다. 시계 초침이 똑딱거리는 소리가 작게 울렸죠. 사장은 가스밸브를 확인했습니다. 돌려서 잠그고 한 번 더 눌러보고 멀티탭 방향까지 손으로 쓸어봤습니다. 35년 넘게 해온 습관이었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믿음이었죠. 자기 자신을 믿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믿는 것. 사장은 작게 웃으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시장 골목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따뜻했습니다. 떡볶이 국물 냄새가 배어 있었고 가스레인지에서 나는 열기가 공기를 데웠죠. 사장은 의자에 앉아 벽시계를 봤습니다.
시계 초침이 똑딱거렸어요. 6시 30분. 내일도 열어야지. 사장은 일어나서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렬하고 양념통을 덮었어요. 바닥도 쓸고 행주도 빨았습니다. 모든 게 익숙했습니다. 35년 넘게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억울함을 이겨낸 자리, 누군가를 믿고 누군가에게 믿음을 준 자리. 사장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문을 잠갔어요. 골목을 걸어 나가면서 뒤돌아봤습니다. 가게 간판에 불이 꺼져 있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일 또 오겠지. 사장은 작게 웃으면서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주머니 속 회중시계가 따뜻했어요. 저녁 노을이 시장 골목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청년이 한 번 더 뒤돌아봤습니다. 떡볶이 가게. 18년 전 자기를 믿어준 곳, 자기에게 용기를 준 곳. 청년은 작게 웃으면서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사장님. 시장은 저녁 노을 속에서 조용히 하루를 마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이야기, 용기의 이야기, 그리고 한 그릇 떡볶이가 만든 인연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대본 끝.